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핵융합 기초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융합이란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왼쪽에 이제 인풋이 있죠. 인풋에는 에너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연료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팅 해주고 그 다음에 연료를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E인이 들어가게 되고 M인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응로가 있습니다. 뭐 리액터가 될 수도 있고요. 제너레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방식을 통해든지 이 물질과 에너지가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히팅, 가열해지기 위해서 이제 인풋 에너지를 넣어줄 텐데요. 어떤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리액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료를 넣어줬는데 이 연료가 이제 M out으로 바뀌게 되겠죠. 어떤 프로덕트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액터, 제너레이터, 뭐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료를 자동차에 뭐 여러분이 이제 기름을 넣어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발열을 시키고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기름은 사용을 하게 되니까 줄어들게 되겠고요. 자, 이런 어떤 반응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은 케미컬 리액션입니다. 뭐 컨버션과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자동차를 만약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얘는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질량을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게 대부분의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 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제 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3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핵융합을 다루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에너지를 단위를 잘 아실 필요가 있어서 단위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KT, 볼트만 상수가 있고요. 이게 온도입니다. KT를 우리가 1 일렉트론 볼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를 통해서 1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예를 들면 1볼트의 포텐셜을 줬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얻게 되느냐라는 게 1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는데요. 이건 우리가 한 대략 11,600 켈빈 그래서 11,600도 정도의 온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플라즈마와 핵융합을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가 에너지와 온도를 거의 이제 동치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쉽게 1 일렉트론 볼트는 대략 10,000도 정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은 1 일렉트론 볼트가 1.6 곱하기 10의 많은 19승 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볼트만 상수를 이 식을 통해서 나눠주게 되면 대략 11,600 켈빈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뭐 3 일렉트론 볼트는 한 3만도 정도의 온도를 얻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이외에도 우리가 fission product, process,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핵 분열, fusion process, 핵융합 반응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핵 분열 반응과 핵 융합 반응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 이제 조금 더 레스트 매스 에너지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거죠. 들어가는 에너지 더하기 레스트 매스 에너지 이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게 들어갔을 경우와 이제 반응 후에 이 경우가 이렇게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게 될 텐데요. 자, 이게 지금 에너지의 컨저베이션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들어가는 에너지와 들어가는 이 퓨얼의 매스 그 다음에 반응 후에 나온 에너지와 매스 이건 서로 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되겠고요. 만약에 델타 M 그러니까 질량의 변화량이 줄어들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냐면 결국 이게 얘보다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이 아웃이 이 인보다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에너지를 더 얻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용하기가 사실 핵 분열과 핵 융합 에너지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질량 결손 에너지를 말씀드렸죠. 자,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E는 mc의 제곱에 해당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델타 E는 델타 mc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결손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리액턴트가 A와 B가 있습니다. 그럼 프로덕트가 D와 E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토탈 에너지는 같아야 되겠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에너지는 동일해야 됩니다. 에너지 보존이죠. 자, 그럼 이걸 rest mass 에너지까지 다 포함해 보면
자, 먼저 A와 B가 가지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각각이 가지고 레스트 매스 에너지, MAC 제곱, MBC제곱. 이게 반응 전이고요. 이게 반응 후입니다. 반응 후에 D와 E가 가지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가 있고요. 그다음 레스트 매스 에너지가 각각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게 같아야 한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QAB, 그러니까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에너지가 원래 A와 B가 가지고 있던 키네틱 에너지 합보다 훨씬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A와 B가 반응 전에 거의 멈춰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네틱 에너지가 거의 0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요. 자, 여기서 QAB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A와 B가 가지고 있던 rest mass 에너지죠. 요놈, 이거 두 개. 빼기 반응 후에 rest mass 에너지. MDC의 제곱, ME의 제곱을 더한 거.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QAB인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델타 MB를 썼는데, 델타 MB는 결국 질량이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반응 후에 갖게 되는 에너지, 질량, 빼기 반응 전의 질량. 이걸 우리가 델타 MAB라고 했습니다. AB가 변화되는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이건 MAB 마이너스 MDME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델타 MABC의 제곱. 이걸 우리가 QAB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어쨌든 얘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은 뭐냐면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가 원래 A와 B가 가지고 있던 키네틱 에너지보다 훨씬 크다. 쉽게 말씀드리면 A와 B가 거의 멈춰 있어서 키네틱 에너지가 없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 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시면 다음같이 표현됩니다. 자, 키네틱 에너지 우리가 거의 무시를 해버리시면 그럼 MAC 제곱 더하기 MBC의 제곱은 반응 후에 MDC의 제곱 더하기 MEC의 제곱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끼리 합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QAB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QAB는 아까 다음과 같이 표현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MA, MB, MD, MEC의 제곱이니까 보시면 이거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여기서 좌변에서 우변이 있는데 우변에 있는 이 항을 이쪽으로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바로 QAB가 표현됩니다. QAB로. 따라서 좌변은 QAB. 이건 결국 EKD 플러스 EKE와 같다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이걸 이렇게 넘기게 되면 이게 QAB로 표현되겠고 이게 EKDE와 같다라고 표현됩니다. 자,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적으로 표현되니까 D와 E의 키네틱 에너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A와 B가 반응 전에 거의 멈춰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가 결국 D와 E가 가지게 되는 키네틱 에너지와 같아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식을 다시 그대로 똑같이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에너지 보존과 함께 또한 반응 전과 후에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이제 모멘텀이겠죠. 그래서 모멘텀이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이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식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질량 결손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가 D와 E의 키네틱 에너지로 변화된다라고 뭐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럴 때 이 D와 E가 갖게 되는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라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사용하게 되면요. D가 가지게 되는 키네틱 에너지는 이 QAB 질량 결손 에너지에서 전체 질량 중에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을 가져가게 되고요. 자, D와 E가 생겼는데 여기 E의 질량이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가 가지게 되는 키네틱 에너지는 질량 결손 에너지 중에서 전체 D와 E가 가지고 있는 질량 중에 상대방, E니까 D의 질량만큼 가져가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쉽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질량 결손 에너지를 D와 E가 가져가게 되는데, 나눠 갖게 되는데, 키네틱 에너지로 나눠 갖게 되는데, D는 E만큼의 E가 가지고 있는 질량의 비율만큼 가져가게 되고, E는 D의 만큼 질량의 비율만큼 가져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실제로 유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이걸 유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서로 나눠서 가지게 되는가?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D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생각해 보시면, 키네틱 에너지를 보시면, 자, 이걸
md 더하기 m2분의 me, 그 다음 이걸 다시 m2분의 md 플러스 me 이렇게 서로 그냥 곱해주고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 md vd 제곱을 쓰실 수가 있겠고,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m2분의 md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 md vd 제곱, 그 다음에 이건 m2분의 me의 2분의 1 md bu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 질량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 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 VD가 여기 보시면 V2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쫙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2분의 1 MD, MB 제곱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MD 더하기 M2분의 M2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직접 한번 복잡하지 않으니까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고요. 한번 예로 한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DT 핵융합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핵융합에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핵융합 반응 중에 하나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듀테리움과 트리튬. 자, 여기에 대한 핵융합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DT는 뉴트론이 하나 나오고 알파 파티클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일단 나오는 QAB,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A와 B가 D와 T가 되겠죠. 그래서 QDT, DT 핵융합을 통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럼 이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이 뉴트론과 알파, 생기는 뉴트론과 알파가 서로 키네틱 에너지로 나눠 갖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식을 사용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뉴트론과 알파 파티클의 질량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알파 파티클 같은 경우는 프로톤이 2개, 그리고 뉴트론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뉴트론의 질량과 프로톤의 질량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프로톤의 질량은 다음과 같고요. 뉴트론의 질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사용해 보시면 이 식을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트론이 가지게 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질량 결선 에너지의 5분의 4가 됩니다. 자, 왜냐면 자 보시면 뉴트론이 여기 하나 있고요. 알파 파티클은 뉴트론이 2개, 프로톤이 2개죠. 그러니까 2개, 2개. 근데 서로 질량과 같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뉴트론은 여기는 1개, 여기는 뉴트론이 4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는 뉴트론이 5개. 그 중에서 상대방의 질량이니까요. 뉴트론에 해당되는 것은 상대방의 질량은 알파는 뉴트론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4개.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고, 역으로 알파 파티클이 가지게 되는 키네틱 에너지는 전체 5개 중에 뉴트론이 1개, 4개니까 5개죠. 그 중에 상대방, 이 뉴트론 1개에 해당되는 질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뉴트론과 알파 파티클 중에서 뉴트론이 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고, 알파 파티클이 더 무거우니까 조금 가지고 가겠다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전체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질량 결손 에너지 중에서 뉴트론은 그 중에 5분의 4인 14.1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가져가게 되고요. 알파 파티클은 그 중에 5분의 1인 3.5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핵융합 기초 수업 시간에는 우리 DT 반응을 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건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DT 반응을 통해서는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 뉴트론은 14.1 메가 일렉트론 볼트, 알파 파티클은 3.5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고 간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용어들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뉴클라이, 이 뉴클라이가 뜻이 뭐죠? 자,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바로 원자핵의 복수형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자핵은 영어가 뭐죠? 원자핵은 영어로는 여기 나와 있죠. 뉴클리어스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복수형이 뉴클라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원자핵들은 보통은 프로톤과 뉴트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펴보시면 이런 원자핵 하나의 질량을 살펴보시면 이 원자핵은 프로톤과 뉴트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알파 파티클 같은 경우도 헬륨의 원자핵 같은 경우도 뉴트론 2개 그리고 프로톤 2개로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을 측정해 보시면, 그러면 아마 프로톤 2개와 뉴트론 2개니까 프로톤의 질량 곱하기 2, 뉴트론의 질량 곱하기 2 하면 이 알파 파티클,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과 같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질량이 작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질량 결손과 연관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원자핵을 형성시킬 때, 헬륨, 알파 파티클 같은 경우에 뉴트론 2개, 프로톤 2개죠. 이렇게 이 4개를 만나서 이제 원자핵을 만들 텐데요. 알파 파티클을 만들 텐데, 그때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4개를 만나게 되면 질량이 줄어들면서 알파 파티클을 만들어지는데 어떤 에너지가 발생을 하겠다. 그걸 우리가 바로 바인딩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어떤 X라는 것을 우리가 형성을 하는데요. 알파 파티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프로톤이 G개만큼 만나게 되겠고요. 그럼 A-G만큼의 뉴트론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G개라는 프로톤과 A-G개라는 뉴트론이 만나서 X라는 물질, 원자핵을 결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인딩 에너지가 질량 결손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바인딩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결국 이 X가 가지고 있는 원자핵의 질량 마이너스 프로톤의 G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프로톤의 질량이 G개만큼 빼주고 그 다음 반응 전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뉴트론 중성자의 질량이 mn이 되겠고요. 그게 A-G개가 있으니까 이를 빼주게 되면 결국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의 결손을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이게 바인딩 에너지가 됩니다. 결국 마이너스 델타 mc의 제곱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바인딩 에너지 델타 m이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바인딩 에너지가 0보다 크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런 걸 우리가 발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엑소서믹 또는 엑소에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이 바인딩 에너지는 우리가 물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게 Y축이 바로 바인딩 에너지. 핵자당, 뉴클레온은 핵자죠. 핵자. 그리고 뭐 프로톤이나 뉴트론 이야기합니다. 핵자당 나오는 바인딩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보호는 이제 마이너스를 우리가 빼줬고요. 절대값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매스 넘버가 되겠고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보시면 하이드로전부터 시작해서 이거 보시면 우라늄까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전, 뭐 듀테리움, 헬륨3, 뭐 트리튬에서 리튬, 헬륨4, 뭐 나이트로전 이렇게 쫙 그려집니다. 이 가운데 바인딩 에너지가 가장 높은 게 있죠? 이게 바로 철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원소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원소 우리가 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 하이드로전과 같은 이 낮은 원자 번호가 낮은 그 다음 우라늄 같이 원자 번호가 큰 원소들이 다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왼쪽에서는 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주로 일어나서 가장 안정한 원소로 가려고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원자 번호가 큰 무거운 원소들은 핵 분열 반응을 통해서 가장 안정한 철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한 이 원소를 향해서 물질들이 변하려고 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인딩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핵융합 반응과 핵분열 반응, 자연상에 일어나는 핵분열과 핵융합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태양에서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태양은 중심부를 보시면 지금 열 핵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도는 1400만 도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주로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중성미자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사 영역을 지나서 대류층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면으로 가게 되죠. 광구인데요. 태양 표면은 대략 6000도 정도 됩니다. 중심은 1400만 도, 그 다음에 표면은 한 600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시광과 자외선 복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이제 홍염 같은 게 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밝은 점과 짧은 수명의 자기장 영역들, 자기장이 나타나고요. X선 복사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X선과 감마선이 나오고요. 고에너지 입자가 나오기도 하죠. 전자파 복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제 코로나 루프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태양의 모습입니다. 홍채와 플레어도 이렇게 있죠. 자, 흑점이 보이기도 하고요. 자, 태양은 초당 3.8 곱하기 10의 26승 줄이라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지금 현재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뭐 수십억 개의 수소폭탄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건 결국 4.3 곱하기 10의 9승 킬로그램의 질량 결손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4.3 곱하기 10의 9승 킬로그램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에너지로 지금 형성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태양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시면 프로톤이 대략 73% 정도고요. 헬륨이 한 25% 정도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죠. 태양에서 지금 어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떤 반응을 통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이야기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태양이 프로톤 73%, 헬륨 2%로 25%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정도의 지금 우리가 질량을 결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태양은 몇 살일까? 그리고 앞으로 태양을 얼마만큼 더 살 수 있을 것인가? 태양의 수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하실 수 있게끔 한번 숙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 바로 PP 체인인데요. 프로톤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톤끼리 서로 뭔가 반응을 하는 뭔가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핵융합 반응이고요. 또는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이런 별들에서 태양이나 태양보다 작은 별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톤 체인을 통해서 하이드로전이 바로 헬륨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럼 태양보다 더 큰 별들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럼 바로 시에노 사이클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건 베테 바이제커 사이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땄죠. 한스 베테와 바이제커의 이름을 따서요. 바로 여기는 한스 알브레히트 베테의 모습인데요. 한스 알브레히트 베테는 196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왜 노벨상을 수상하였는가? 컨트리뷰션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For his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nuclear reactions, especially his discoveries concerning the energy production in stars. 결국 별들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원리를 밝혔기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하였고요. 여기 보시면 1906년부터 2005년까지 사셨죠. 100살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래 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핵융합을 하시면 좋겠네요. 노벨상도 받으시고. 자, 이렇게 한스 베테는 시에노 사이클이라는 걸 통해서 태양보다 더 큰 별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반응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PP 체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한 가지 있어요. 이게 파인만 렉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PP 체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게 재밌는 일화인데 이 한스 베테가 이제 이 별들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렇게 알아낸 다음에 데이트를 했대요, 여자친구랑. 그래서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데이트를 했는데 밤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죠. 너 왜 이렇게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지 아니? 그랬죠. 여자친구가 정말 별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저 별이 빛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전 세상에 한 명밖에 없어.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자랑했다고 하죠. 근데 여자친구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상황에 따라서 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발견을 이제 한스 베테가 했어요.
자, 그러면 PP 체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톤 체인인데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는 두 개의 프로톤이 쪼개져가지고 하나의 듀테론을 만들어냅니다. 자, PP가 만나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듀테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베타 플러스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바로 뉴트리노입니다. 그 다음에 1.2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건 듀테론이고 듀테륨의 원자 핵이죠. 베타 플러스는 우리가 포지트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신기하죠? 일렉트론하고 비슷한데 안타이 파티클을 이야기하죠. 반입자. 그래서 전자가 거의 비슷한데 차지가 플러스예요. 신기하죠? 이걸 우리가 포지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뉴트리노예요. 뉴트리노. 이건 뉴트리노는 뭐 electrically neutral, 그러니까 차지가 없어요. 그리고 서브아토믹 입자들과의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성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성미자를 우리가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측정을 해서 노벨상을 받기도 했죠. 자, 1.2 메가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가 나오고, 예를 들면 이 프로톤은 이제 분결하게 되면 뉴트론과 포지트론, 그리고 중성미자가 발생을 합니다.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다음과 같은 PP 체인 첫 번째 스텝입니다. 프로톤 두 개 합쳐서 듀테륨이 만들어진다는 거, 듀테론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 한번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시면 PP 두 개 짠 만들어서 듀테론이 지금 만들어졌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짠, 그러면서 중성미자와 이 포지트론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듀테론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텝입니다. 자, 프로톤 하나가 있는데요. 방금 만들어진 듀테론과 반응을 핵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럼 헬륨3가 만들어지고요. 이번에는 감마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여기서도 발생을 하네요. 이렇기 때문에 태양에서 지금 계속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감마레이는 일렉트로매그네틱 레디에이션이에요. 매우 높은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이 감마는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포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반응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프로톤과 듀테론이 만나게 되죠. 프로톤과 듀테론이 짠 만났어요. 그러면 감마가 하나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럼 포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과정을 두 번을 겪게 되면 스텝 1과 2를 두 번 하게 되면 헬륨3가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프로톤끼리 만나서 듀테론이 만들어졌고 거기를 통해서 헬륨3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두 번이 반응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헬륨3가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 반응이 일어났다 라고 하게 되면 이 헬륨3끼리 두 개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헬륨4가 만들어지고요. 알파 파트가 만들어지고 프로톤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2.9 메가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헬륨3 두 개가 짠 만들어지면 헬륨4가 만들어졌고 프로톤 두 개가 밖으로 튀어나가게 됐죠. 자, 두 개가 만나고 프로톤 두 개가 나가고 그러면 12.9 메가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헬륨이 만들어졌어요. 수소로부터 헬륨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그리고 다시 프로톤 또 나오게 됐죠? 이 과정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프로톤 하나죠? 프로톤이 두 개가 만났어요. 첫 번째. 그러면 듀테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포지트론과 중성미제가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 듀테론과 프로톤이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 헬륨3가 만들어지고 감마레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반응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헬륨3가 서로 만났죠. 이 헬륨3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알파 파트클이 만들어지고 프로톤이 다시 나오게 되더라. 이게 바로 PP 체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반응이 일어나는 태양은 대략 1000도에서 1400만 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걸리는 시간을 보시면 10의 9승년. 이게 벌써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게 10의 9승년 정도가 걸려요. 자, 근데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건 한 1초 정도면 반응이 일어나고요. 다시 헬륨끼리 만나서 3끼리 만나서 헬륨4가 만들어지는데 10의 6승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건 왜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를 반응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크로스 섹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응 확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응이 굉장히 안 일어난다는 말이겠죠. 이 말은. 자, 그래서 수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약간 숙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태양의 수명을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태양은 왜 이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가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PP 체인에는 기본적으로 PP2체인 또는 PP3체인 같은 게 존재하는데요. 태양보다 1400만도 정도에서 한 2300만도 정도, 그 다음 2300만도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PP2체인이나 PP3체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PP2체인 같은 경우는 헬륨3, 그다음 헬륨4가 만나서 베릴륨7이 만들어지고 감마레이가 나오게 되고요. 베릴륨7이 또 전자를 만나게 되면 리튬7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중성미제가 발생하죠. 리튬7이 프로톤을 만나면 헬륨4 두 개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까까지 태양에서는 지금 헬륨까지밖에 안 만들어졌었어요. PP 체인에서는. 근데 PP2체인을 통해서 보시면 수, 헬, 리튬도 만들어지고 베릴륨도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300만도보다 더 높게 되면 이 베릴륨 7이 이제 프로톤을 만나면 보론 8이 만들어지고요. 보론 8이 베릴륨 8이 되고요. 7이 있는데 그 다음 포지트론과 뉴트리노 다음이 베릴륨 8이 헬륨 4 두 개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수, 헬, 리, 베, 붕상까지 보론까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뉴클리어 신테시스입니다. 핵 합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주에서 어떻게 처음에 프로톤부터 시작해서 화학 원소들이 만들어졌는가를 이렇게 핵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태양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태양이죠.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굉장한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1400만도보다 중심분 1400만도 정도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태양에는 지금 수소와 아까 헬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헬륨4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거는 바로 PP 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98.3%가 바로 태양에서는 지금 이 PP 체인을 통해서 프로톤 체인을 통해서 프로톤이 헬륨4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CNO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O는 카본, 나이트로전, 옥시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정말로 이 사이클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살펴보시면 카본 12번이 여기 있습니다. 카본 12번. 이게 프로톤을 만나면 나이트로전 13번이 되고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1.9메가일렉트론볼트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발생한 13번 나이트로전. 이건 13번 카본, 그리고 포지트론, 그리고 뉴트리노로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1.5메가일렉트론볼트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13번 카본과 프로톤이 또 만나게 되면 나이트로전 14번이 만들어지고요. 7.6메가일렉트론볼트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형성된 14번 나이트로전과 프로톤이 만나면 15번 옥시전이 만들어지고 7.3메가일렉트론볼트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형성된 15번 옥시전과 옥시전은 15번 나이트로전, 그 다음에 포지트론, 뉴트리노를 내고요. 1.8메가일렉트론볼트의 에너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발생한 15번 나이트로전은 다시 프로톤과 만나면 12번 카본과 알파 파티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5.0메가일렉트론볼트를 발생하게 되죠. 자, 이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거 우리 약분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13번 나이트로전 뭐 여기서 약분, 13번 카본 약분, 14번 나이트로전 약분, 15번 옥시전 약분, 15번 나이트로전 약분, 12번 카본 여기서 약분하게 되면 CNO는 다 사라지고요. 좌변에는 프로톤 4개, 우변에는 알파 파티클, 포지트론 2개, 뉴트리노 2개, 그 다음 25.1메가일렉트론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르게 말씀드리면 원래 프로톤만 있었는데 이 4개가 합쳐지면서 알파 파티클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높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CNO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사이클을 그리고 있어요. 보시면 12번 카본에 프로톤이 만나서 13번 나이트로전, 13번 나이트로전이 다시 13번 카본, 13번 카본이 프로톤을 만나서 14번 나이트로전, 14번 나이트로전이 프로톤을 만나서 15번 옥시전, 15번 옥시전이 15번 나이트로전,
만들어주고요. 15번 나이트로전이 프로톤을 만나면 다시 카본 12번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고 여기서 알파 파트가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CNO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1300만도 이상인 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바로 이 CNO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온도에 따라서 자주 발생하는 이 핵융합 반응을 표현했는데요. 온도가 낮을 때는 PP 체인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알 수가 있고요.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 CNO 사이클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은 여기에 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1400만도 이쯤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트리플 알파라는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트리플 알파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알파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 파티클 2개가 만나면 베릴륨 8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돼요. 92kV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릴륨 8번이 다시 알파 파티클을 만나면 카본 12번이 만들어지고 감마레이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7.367 레브라는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되죠. 자, 이쪽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알파 파티클 2개가 만나서 감마레이를 내고 베릴륨 8번이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이 베릴륨 8번이 알파 파티클을 만나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카본 12번을 형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알파 파티클을 통해서 우리가 카본 12번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주에 있는 별에서 발생하는 핵융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자리에는 아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은 하이드로전이 있고요. 그 다음 레이어에는 하이드로전 핵융합, 수소 핵융합이 발생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헬륨 핵융합, 그 내부에서는 카본 핵융합, 옥시전 핵융합, 니온 핵융합, 마그네슘 핵융합, 실리콘 핵융합,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는 가장 우주에서 안정화된 원소인 바로 철이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잘 발달된 별의 가운데에는 이제 아이언, 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날카로운 분들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외의 원소는 어떻게 됩니까? 철 이외의 원소는 어떻게 우주에서 만들어집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죠. 자, 이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빅뱅을 통해서 15 billion years 동안에 하이드로전과 헬륨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 퓨전을 통해서 헬륨부터 철까지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철보다 더 큰 원소들은 다음과 같이 슈퍼노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생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철보다 더 높은, 더 무거운 원소들이 발생합니다. 대략 14에서 5 billion years ago 정도 이런 반응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핵융합을 통해서 철까지 이제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이렇게 슈퍼노바를 통해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